이번 주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에서는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의무화를 전한 보도와 함께 업계 평판 1위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의 위생 상태를 집중 조명한 보도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올라왔을까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 픽. 여러분의 물음에 YTN이 시원하게 답해드립니다. 내가 본 DMB에서는 별난 인생의 고수들을 만나보는 시간, 프로그램 인생 고수를 살펴봅니다. 오늘 전격 인터뷰 취재 후에서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의 주인공인 김동민 시청자 센터장을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민데스크 박광렬입니다. YTN의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2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 시청자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고자 YTN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YTN에 바라는 점과 함께 이 축하 메시지를 영상으로 보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도 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의 응원과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 언론위원회 이강혁 변호사, 이혜수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권영희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역시 이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아주 많은 다사다난했던 한 주였습니다. 이 추석 연휴가 있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이 많은 분들이 유례없는 명절을 보내셨을 텐데요. 이런 가운데 이 YTN에서는 가을 개편을 맞아서 특별 제작된 심층 취재물 탐사보고서 기록이 방영됐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을 기존 언론의 보도 형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관점에서 들여다본 기획이었는데요. 아주 YTN에서 힘을 콱 준 이 제작 프로그램인 만큼 오늘은 꼭 짚어봐야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께서 내용 준비하셨죠? 예, 이번에 YTN이 의욕적으로 선보인 본격 탐사 저널리즘 프로그램 탐사보고서 기록의 첫 방송이었죠. 네. 이 5공화국 강대성 3부작을 눈여겨봤는데요. 이번 3부작은 5공화국화 불황민 단속을 통한 사회정화라는 명목 아래 불법 감금, 강제노역, 구타, 암매장 등이 참혹하게 자행된 대표적 인권 유린 사태였고, 또 마침 오는 12월에 활동에 재돌입하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중요 조사 대상이 되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깊이 있게 다뤄줬는데요. 사건 경과와 피해 사례에 대한 기본 내용 소개를 넘어서 원장 박인근 씨와 전두환 일가의 숨겨진 관계를 비롯해서 사건의 밑바탕에 깔린 정치 경제적 억압의 본질적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헤침으로써 보다 새로운 각도에서 이 사건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해줬습니다. 특히 형제복지원과 유사 복지시설들을 운영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인권유린 가해자들이 아직도 대를 이어가면서 풍요를 누리고 있다는 현실을 폭로를 해서 우리의 복지 시설 시스템이 아직도 형제복지원 사건 당시의 틀에서 기본적으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줘서 이를 통해서 형제복지원 사건이 현재적인 의미를 되새겨줬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YTN은 보도 전문 채널이지만 자신만의 문제의식과 능력을 뚜렷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내세울 만한 간판격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탐사보고서 기록을 통해서 YTN이 시대적 진실을 향해 좀 더 치열하고 적극적으로 개성 있는 문제의식과 방법론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사실 전 보면서 이게 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벌을 받는 게 마땅한데 이 운영자들이 대를 이어서 지금 풍요를 누리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좀 마음에 와닿으면서 좀 먹먹한 측면이 있었는데, 자, 평가원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유익하게 접했습니다. 형제복지원과 관련된 보도들은 참혹한 인권 유린이나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가혹행위들이 좀 부각되곤 하는데요. 이를 넘어서 수사 자료나 관공서 기록과 같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사건 이면의 부조리를 굉장히 긴 호흡으로 다루어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됩니다. 또 언론이 주목한 이후에 이 사건들은 어떤 결말이 났고 가해자 일가의 경영세습 문제나 피해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현재 상황들을 짚어줬다는 점에서도 탐사 보도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판단됩니다. 네,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에 걸쳐서 방영된 탐사 보도물이었습니다. 자,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잘 봤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동안 YTN은 대형 사건 사고, 속보, 특보 이런 데 특화돼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쪽에서는 상당한 역량을 발휘했던 게 사실이죠. 반대로 이제 탐사 보도를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했던 것도 또
또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24시간 뉴스 채널로서 저희 스스로도 좀 아쉬운 면이었는데 이번에 그걸 이제 순식간에 우려를 잠재울 만한 그런 좋은 작품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석 달쯤 취재 제작에 시간이 걸렸다고 하고요. 제작팀이 이제 추가 생존자에 대한 연결 교류를 알아냈고 그분들을 찾아내는 후속 보도를 더 하고 싶다라는 의욕을 보이고 있어서 더 한 걸음 더 들어간 보도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YTN이 보통 이 빠른 뉴스 잘한다 얘기 많이 듣는데 이제 빠른 뉴스뿐이 아니라 바른 뉴스도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이런 그 연속물이 이제 시발점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엔 평가원님께서 꼽아주신 보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특수 고용 노동자, 이게 근로자처럼 일하면서도 계약 형식은 이 사업주와 개인 간의 도급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고용보험 혜택을 그동안 못 받았습니다. 이걸 받도록 하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YTN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 평가원님께서 살펴주셨죠? 네, 10월 3일 보험설계사, 캐디 대리기사 고용보험법 올해 처리될까 보도는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적용을 둘러싼 여러 입장을 다루었습니다. 이 뉴스는 특수고용직 캐디와 관련한 골프장협회의 입장을 짚으면서 법적 근로자로 적용되기 어려운 현실과 문제점을 언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문 대통령이 다시 한번 공약 이행을 약속했던 내용과 문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이번 정기 국회 안에 특수고용직 보험을 꼭 통과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지, 그리고 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입장을 다루었습니다. 특수고용직 관련 공약을 두고 업주나 노동자 측의 일방적 주장보다는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있게 정리해줘서 노사 관계나 조직 구조를 감안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이와 관련해 20대 국회 때 예술인만 우선 복지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사실도 짚어주었고 정치권의 야당과 여당의 입장을 두루 살펴서 좋은 뉴스라고 평가됩니다. 네, 이게 정치부 보도였고 이후에 후속 보도 지켜봐야 할 텐데 자,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사회를 유지하는 데 특수고용직 노동자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맞습니다. 기존에도 큰 역할을 하셨지만 근데 반대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서 심각한 고용 위기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한마디로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떠받치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죠. 실직 위기에 네. 정면으로 놓여 있어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아쉽습니다. 특권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 진행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하고 있어서 이해도 잘 됐고요.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후속 보도도 계속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도 후속 보도 계속 저희가 주목해서 지켜보겠고요. 자, 이어서 변호사님께서 살펴주신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저희 보도 가운데 이 구체적인 출처 표기가 누락된 보도가 있었다고요? 예, 지난번에도 좀 비슷한 아이템 말씀드린 적 있어가지고 네. 거듭 말씀드리기가 좀 약간 민망한 부분이 있는데요. 통계 수치를 전하면서 출처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는 바람에 신뢰도라든가 정보성 이런 게 떨어뜨렸던 보도가 있었어요. 지난 4일 방송된 자살률 최고, 출산율 최저, 팍팍한 한국 사회 불명예 보도였는데요. 인구 통계학적 문제의 밑바탕에는 사회 안전망의 취약성이나 경쟁 사회의 그늘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지적해 주는 등으로 해서 보도의 관점과 방향 자체는 바람직했다고 보입니다. 근데 보도의 기본 내용이 되는 통계 수치의 출처를 기자께서 낭독해 주지를 않고 이제 그래픽 화면들 중에 이제 처음 나온 게 혼인권서 출생가수 화면이었는데 거기서 작은 글씨 통계청이라고만 밝히고 넘어가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요. 이번 보도에서 인용한 수치는 모두 통계청의 조사기관인 건 맞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보면은 혼인권서 출생아 수는 7월 인구 동향 그리고 고령자 비중 부분은 2020년 고령자 통계 그리고 자살률은 2019년 사망원인 통계 이런 식으로 세부 출처는 각각 달랐는데요. 이것들을 기자분이 일일이 낭독할 것까지는 없더라도 최소한 그래픽 화면이 각각 뜰 때 그 밑에라도 좀 제대로 표기해 줬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저도 이 지금 말씀이 데자뷰처럼 들리는데 전에도 비슷하게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저희가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고쳐지지 않았다는 거니까 저희가 좀 민망해야 될 부분 같은데 뭐 항상 이런 얘기할 때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분량 문제 때문에 그래도 좀 정확하게 표기라는 건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해설위원님 뭐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몇 차례 지적을 해주셨는데 또 이런 사례가 나와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이제 통계 보도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칭찬해 주신 대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제 통계 수치를 통해서 잘 보여준 뭐 좋은 보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도 잘 해놓고 그런 아쉬움을 남겨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소한 실수는 이제 보도의 진실성을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두 가지 실수를 하다 보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이제 YTN 전체의 신뢰성에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잘하도록 하고 회사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뭔가 제도적 장치라든가 아니면 그런 걸 마련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이 코로나 위기가 우리 식생활에도 아주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요즘 저도 뭐 배달시켜서 많이 먹는데 간편해서 자주 이용하게 되는 패스트푸드 업체를 지적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보셨는지 이번엔 평가원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 역시도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정밀함과 정확성이 보태져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으로 이번 뉴스를 꼽았는데요. 9월 28일 햄버거 이름값 믿고 먹었는데 업계 평판 1위가 식품위생법 위반도 1위라는 뉴스입니다. 좀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위생법 위반의 절대적인 건수보다는 영업점수 대비 적발 건수나 매출 대비 적발 건수 등의 비율이 비교가 됐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맘스터치 매장은 전국에 1,262개고 적발 건수 3위를 차지한 맥도날드는 매장 수가 409개로 그 매장 수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매장 대비 위생법 위반 적발 비율을 따지면 그 순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는 매장 수가 많은 만큼 또 적발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맘스터치도 지금 가맹점 대비 비율이 분석되어야 된다고 나름대로 해명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보면 가맹점 수와 비교해서 작성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좀 더 보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 적발수보다는 매장수 대비 적발수나 여러 변수나 조건들을 함께 제시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그것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그래프 등의 시각적 표현이 더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이런 게 이제 뭐 틀린 보도는 아니지만 이 내용이 다 들어가지 않은 보도. 그래서 저희가 항상 나오는 오보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좀 아쉬움이 남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보도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딱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먹거리는 요즘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 모두가 정말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이잖아요. 특히 요즘 배달이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그래서 더 이제 민감하게 여기실 수 있는데요. 위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업체들 뭐 적발하고 고발하고 그 내용을 잘 뭐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언론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제 반대로 이제 잘못되거나 과장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업체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적발 건수 위주로 보도하기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영업 점수 대비 적발 건수, 또 매출 대비 적발 건수 같은 비율을 가져와서 비교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적발된 위반 행위의 경중 여부까지 알 수 있었으면 그렇죠. 더 좋았을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보건당국에서 어떤 자료를 어떤 식으로 내놨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보건당국도 그런 내용을 좀 더 실어서 더 정확한 적발 경위나 이런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보도를 하는 저희 언론사 입장에서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는 더 정확한 내용, 그다음에 업체들에게는 좀 더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고 잘못된 거나 과장된 보도로 그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보도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잘해야 되겠죠. 저희가 보도 자료에 뭐 나오지 않아도 좀 그런 부분, 좀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친절하게 넣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저희가 명심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이 YTN 더 나은 보도를 위한 이 세 분의 심도 있는 분석과 해설 잘 들어봤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믿고 보는 뉴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의사 국가고시에 대한 YTN의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인터넷 댓글창이 뜨겁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리포트, 의사 국시, 선발대 가능한 이유는 택시 타고 늦어도 추가 시험 특혜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누군가 먼저 실기 시험을 치르고 관련된 중요 포인트를 공유했다면, 또 시험에 늦었는데 택시기사 잘못으로 늦은 것이라는 소명이 받아들여져서 다시 시험을 치르게 됐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재작년 택시를 타고 시험장을 가던 의대생이 지각해 시험을 치르지 못했는데도 소속 대학의 소명을 통해 결국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줬습니다. 대부분 댓글은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택시 특혜 누군지 밝히세요. 보통 학생들은 꿈도 못 꾸는 일 아닙니까? 합격률 90%? 이건 시험이 아니라 통과 의뢰 수준이네요.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인데 이렇게 허술해도 되는 건가요?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개혁을 반대했는지 알겠다. 이런 시험이 도입된 취지를 설명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의과대학 과정의 모든 과목을 이수한 자에게 의사 자격을 부여하는 특수시험이 의사국가고시다. 즉,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에서 고득점자를 합격시키는 제도가 아니다. 리포트에 나온 이른바 선발대의 실기시험 내용 유출은 지난 2011년 검찰 조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자는 지금도 실기시험을 같은 날 치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부정행위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다른 댓글도 몇 개 더 보겠습니다. 국시원은 시험 관리를 제대로 하라. 갑자기 실기시험이 생긴 것도 어이없는데 의대생들이 선택하지도 않은 방식을 가지고 그들을 특혜 권력층으로 몰지 마라. 택시 운전기사가 길을 잘못 들어서 시험에 늦었다는 소명이 받아들여져 시험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취재한 이대건 기자는 부정행위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의사국시의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실제 또 다른 부정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 취재하고 있습니다. 후속 보도를 통해 명분이나 이유에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의사국가고시가 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시작된 조국 일가에 관한 수사와 재판은 1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은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수많은 기사를 쏟아냈는데요. 그런데 정작 무죄로 난 판결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분석한 결과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해 8월 한국 언론이 쟁점화한 내용 중 하나는 웅동학원의 허위채권 소송 부분입니다.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했던 조 전 장관과 가족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 당시 일주일간 각 방송사의 저녁 종합뉴스 모니터 결과를 보면 TV조선 등 보수 매체를 비롯해 모두 적극적으로 보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 비교를 할 수 없지만 24시간 방송하는 YTN은 같은 기간에 조국 의혹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관련 기사가 280건이 나옵니다. 13개월이 지나 지난달 18일 나온 웅동학원 관련 법원의 1심 결과 동생은 채용 비리로 유죄였지만 조 전 장관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방송사들은 뉴스를 다루지 않거나 후반부에 간략히 보도하는 것으로 끝냅니다. YTN은 낮에 라이브로 기자가 2번 연결하고 리포트로 4차례 방송하는 등 여러 번 전하기는 했지만 의혹 보도와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이긴 합니다. 앞서 나온 오촌 조카 재판 1심에서도 부인 정경심 교수 관련은 무혐의로 나왔는데 그때의 언론 보도 경향도 비슷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부당하게 수사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첫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YTN 법조팀은 검찰뿐 아니라 조국 측 입장과 반론도 균형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 애썼다며 앞으로도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리기보다는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취재하겠다고 전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입니다.
YTN DMB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전통 문화, 그중에서도 한옥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는 독일 건축가의 모습을 담은 프로그램 인생 고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최현주 평가원의 의견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면서 전국 곳곳에서 곱게 물든 단풍을 만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단풍과 같이 자신만의 빛깔로 물들여가는 과정이 아닐까 합니다. 저마다의 색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봤습니다. 이번 인생고수에서는 독일에서 온 한옥 건축가 텐들러 다니엘 씨의 인생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한옥이 한옥이라서 가치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열매는 정말 금이 있는 상자라고 생각해요. 인생고수는 한 사람의 인생을 허심탄회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주인공의 매력과 이야기가 매회 프로그램의 구성과 재미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주인공 다니엘 씨는 파독 간호사였던 한국인 어머니와 독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독일에서 자랐지만 한옥에 매료되어 한국으로 왔다는 그의 인생 이야기 자체가 충분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 그의 완벽에 가까운 한국어 구사 능력 덕분에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었던 것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다니엘 씨의 건축가로서의 한옥에 대한 애정과 작업 과정뿐만 아니라 친척과 친구, 지인들을 통해 그의 인생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그리고자 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단 그가 한국에 정착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이나 외국인으로서 한옥을 건축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 등 그에게서만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이야기들을 보다 심도 있게 이끌어내지 못한 점은 아쉬웠습니다. 인생고수는 뉴스에서 만날 수 있는 화려한 인물들이 아닌 우리 주변 이웃들의 면면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어 잔잔한 감동과 재미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은 자신의 분야에서 묵묵히 맡은 일을 해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사에 다 담지 못한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시간. 오늘은 데일리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을 제작하고 또 직접 출연까지 하고 계신 김동민 시청자 센터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보혜경입니다. 오늘은 국내 최초 데일리 옴부즈맨 프로그램이죠.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을 진행하고 있는 김동민 YTN 시청자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TN 시청자 센터장 김동민입니다. 먼저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프로그램 이름이 되게 독특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지금 시청자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지고 의견도 촌철살인과 같은 그런 좋은 의견들이 많습니다. 시청자 댓글, 게시판, 전화 이렇게 오는데 그것을 받아들여서 반영할 거 반영하고 수정할 거 수정한다면 뉴스가 좋아지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작은 것보다는 작은 것부터 좀 해보자. 그래서 시시콜콜이라고 지었고. 뜻이 있을 것 같은데요. 머릿말이 원래 있었어요. 네. 시청자의 시선으로 시원하게 네. 콜라처럼 여러 가지 시청자의 폴드를 풀어본다 뭐 이런 그런 게 있었는데 네. 너무 길어서 쓰진 않고요. 지금 너무 수줍게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 이름 지으신 그 분이 이름을 제가 지었기 때문에 몇 번 거부당하다가 결국 그 이름으로 됐어요. 저는 마음에 드는데요. 처음에 너무 시시콜콜하다 제목이. 너무 이렇게 좀 거창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거창한 건 못합니다. 작은 것부터 고칠 수 있는 것부터 고쳐가는 것을 먼저 하고 아주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좋겠다. 밑바닥부터. 그래서 그 이름을 감사하게 채택이 됐죠. 그러면 아이템 발제나 기사 작성도 직접 하시나요? 시청자 센터에는 제가 있고 또 에디터가 있습니다. 신웅진 에디터가 있는데 둘이서 개별적으로 아이템을 찾고 기사도 씁니다. 그리고 방송 나가는 것은 이제 협의를 하고 이것이 더 급한 거다, 이것이 더 빨리 나가야 될 거고 이렇게
우선순위도 협의를 해서 정하죠. 자, 그러면은 제작뿐만이 아니라 기획 그리고 이 진행까지도 직접 참여를 하시잖아요. 근데 따로 진행자를 두지 않고 센터장님이 직접 진행을 맡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실무팀장이 심의팀장인데 앵커가 나오면 지금처럼 부드럽게 잘하고 매끄럽게 진행을 할 테지만 이것의 취지는 진행을 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반영하고 진심을 담아서 YTN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약간 A급은 아니지만 B급으로 A+급이라고 할게요. 직접 B급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네. 내서 수용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네. YTN 시청자센터의 장이 직접 이렇게 네. 진행을 해오고 계신데 진행자가 한 분 더 계십니다. 앞서 말씀하신 신웅진 시청자 에디터인데요.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네,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혼자 요일이 하기는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딱 정해진 건 아니고 네. 일주일에 5일이면 휴일 빼고 3일은 제가 이틀은 신웅진 에디터가 하는 걸로 크게는 정해놨는데 바뀔 하루 때도 더 많이 있고요. 하시네요. 바뀔 때도 있습니다. 네. 네. 네, 바뀔 때도 있고 그거는 그때그때 그러면은 솔직하게 신웅진 에디터보다 내가 좀 더 진행을 잘해서 하루 더 하는 거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그렇지는 아니고요. 않고 신웅진 에디터가 잘하는 게 있어요. 많아요. 좀 까다로운 아이템을 네. 소화를 시킨다든가 기득권 세력을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이렇게 돌짚고 팩트 폭격. 네, 그런 네. 것들을 해가지고 조회수도 많이 나올 때가 많고요. 저보다. 네. 장점이 훨씬 내심 많습니다. 조회수 경쟁을 좀 하셨나 봐요. 저는 조회수가 안 나와도 네. 이것이 맛없는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이걸 다뤄야 된다.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잘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또 이 YTN 뉴스 기사에 달린 그런 댓글들이나 혹은 시청자들로부터 걸려온 전화, 이 콜들을 직접 취합을 하셔서 여기서 이제 방송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전화를 그러면 시청자분들로부터 걸려오면 다 녹음이 되는 건가요? 그 시간 녹음되는 시간이 있고요. 받는 시간도 있고 거기서 또 방송될 것을 부르고 그리고 골랐으면 시청자 전화 같은 경우에는 작은 선물, 기프티콘을 또 휴대폰으로 보내드리죠. 그 방송으로 나가는 아이템으로 선정이 네네네. 되면은 선물도 드리는군요. 한 달에 한 15건 정도? 네. 전화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저도 해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전화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 듣고 좀 많은 시청자분들이 전화를 걸어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은 센터장님이 직접 또 이런 자료들을 보시기도 할 거 아니에요? 네네, 다 봐야죠. 네, 보시면서 피드백이 가장 잘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선할 수 있는 것부터 거창한 거 아니라 우리가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즉각 반영되는 게 대부분이었고요. 눈에 보이는 거는 방영할 때 스튜디오에서 이게 단이 너무 낮다 이렇게 시청자 전화도 오고 게시판에도 올라오는데 가림막이요? 네, 가림막이 다음날 높아졌죠 아마 바로. 반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뉴스 퀄리티가 높아지는 겁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지적을 취재진이나 담당 부서에 전달을 하시는데 이게 쓴소리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다거나 좀 쉽지 않다 이런 점도 있으실 것 괴로울 같아요. 때가 많죠. 괴로우셨어요? 네, 괴롭죠. 예. 총을 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했다, 틀렸다, 이거 바꿔라, 이거는 이 의견이 있는데 어떠냐,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오히려 공격을 해올 때도 있고. 오히려 시청자 센터로요? 왜 그렇게 따지냐고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총을 쏴도 거꾸로 총을 또 대포를 쏘니까 총을 대포로 돌아오니까 이제 맞고 네. 우리가 나를 위해서 그리고 시청자 센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조직을 위해서, YTN을 위해서, 뉴스를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보시는 분들에게 정말 정보가 되고 도움이 되는 뉴스를 만들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계속 그 작업은 해야 될 일이고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데일리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매일 아이템을 찾아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5번이 아니라 4번 방송된 적도 좀 생겨나고 있고요. 네. 저는 방송이 그렇게 한 번씩 죽을 때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별로 잘못되는 게 없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만큼 아이템 찾을 게 없다는 뜻이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네, 시시콜콜은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약 5개월째 방송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분들에게 기억되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요? 기억되고 싶지는 않고요. 사라지고 싶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네,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할 게 더 이상 없어서 방송 프로그램을 안 할 때 뉴스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훨씬 더 잘 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목적이죠. 주 4일 방송에서 나중엔 하루도 방송하지 않는 네네. 날이 오는 게 센터장님의 목표다. 인상 깊습니다. 이 시시콜콜은 시청자 YTN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YTN에 의견을 보내주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시콜콜이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생생한 취재기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 시청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